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국감이 마무리됐는데 야당에서는 배임죄를 자백하더니 이제 말을 바꾸고 있다라고 이 지사를 강하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지사는 우기지 말라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어떤 걸 두고 야당과 이 지사가 대립하고 있는 걸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왜 삭제했느냐 내지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를 두고 이재명 지사가 18일 국감 때는 이거 이익 추가 환수 조항 안 받아준 거다. 마치 내가 그거 건의왔지만 안 받았다. 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20일 어제 국감에서는 당시 그런 건의가 있었다라는 보고조차 안 받았다. 라며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배임을 부인하려고 적극적으로 이 지사가 말을 바꾼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 지사는 처음부터 내가 말 바꾼 적 없다. 우기지 마라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사가 추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환수하자라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면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을 바꾼 걸까요? 야당이 우기는 걸까요? 잠시 후에 직접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호남의 사과 의향 묻자 무슨 화를 내라고 한 얘기도 아니다라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윤석열 후보에게 역사 몰상식을 넘어 노골적으로 우클릭한다라며 오늘 매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5.18 빼고 정치 잘했다라는 이 발언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마침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 간의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치열한 공방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해명도 나왔는데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니 아예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이례적으로 석방했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가 검찰을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장동 수사를 두고 검찰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성남시청에 대해서 지금 몇 차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남시장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소위 봐주기식, 보여주기식 수사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검찰 왜 이러는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국산 기술 발사체, 우리나라 기술로 발사하는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30분 내에 성공인지 실패인지 성패가 갈립니다. 성공하겠죠? 성공하기를 응원하면서 누리호 발사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한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민주당 김용주 전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화천대유, 천화동인 같은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받았을 때 이 초과 이익을 당연히 지자체에서 환수해야 하는 건 아니냐라고 당시 성남시 내부에서 건의가 몇 차례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직원으로부터의 이 건의를 소위 누가 묵살했느냐, 이게 이재명 지사를 향한 두 차례 국감에서의 치열한 쟁점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쟁점을 두고 이 지사가 말을 바꿨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이 지사는 내가 언제 말을 바꿨냐, 우기지 말라라고 적극 반박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지 오늘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 지역구죠. 김은혜 의원과 이 지사가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그 대목, 어제의 하이라이트였는데 들어보시죠.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당시에 자, 우리가 초과 회의록 이익 좀 조항 보도록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제가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삭제 건의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동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의하지 공무원입니까? 않았다니까요. 건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초과 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하루 만에 말씀하시고.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럼 지사님은 안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안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지사님이 적합하겠습니까? 끝까지 배임 혐의가 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측근도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유동규 차원에서 이 거절을 하면서 그가 다 떠안아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본인이 정년 기준까지 바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도 시장입니까? 뭐 했습니까 그때? 저것도 언론 보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때 보고받았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이 대목이에요. 자, 과연 진실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18일 이재명 지사는 국감 때 추가 이익을 환수하자라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며칠 만에 건의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그리고 간부선에서 그런 건의가 안 받아들인 것 같다. 라고 발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난 9일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논의 있었는지 모른다. 18일 조항을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다. 그제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다. 그리고 어제 국토위에서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런 건의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결국 몰랐다는 겁니다. 결국 몰랐다. 언론 보도 보고 나중에 알아보니 그랬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8일 국감 때는 이재명 지사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다라고 얘기했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재명 기자가 듣기에는 뭐 정치부 기자 베테랑이니까 18일에 이 지사가 추가 이익을 환수하자라는 조항을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팩트다라는 이 지사의 이 발언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누구라도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주어를 이제 이재명 지사로 생각했던 거죠.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일 때 그러니까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됐던 건데 이제 어제는 전혀 다른 말을 했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사실상 실무를 다 이제 책임졌던 유동규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공모지침서를 만들 때 그리고 사업협약서를 맺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업자들에게 4,0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갖게 했다. 라는 게 지금 유동규 씨 배임 혐의의 핵심입니다. 예. 자, 이것을 유동규 씨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뭐 유동규 씨가 배임 혐의로 끝나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보고받고 결정했다 그러면 똑같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어제 그것이 집중됐던 건데 이재명 지사가 18일 국감 때만 하더라도 중요한 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된 게 아니라 그것을 건의한 실무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들이지 적극적인- 않았다면 적극적인 삭제 지시가 아니라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차원이다라는 해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가 그대로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로 적용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질문이 집중됐던 건데 어제는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실무자들이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걸 알게 됐다. 결국은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실무진들의 판단이다. 여기서 실무진 다시 얘기해서 유동규 씨가 결국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결국 유동규가 이건 다 책임이 있는 거다. 그렇죠. 결국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한테 보고받느냐라고 표현을 해요. 어제 이재명 지사가. 물론 당연하죠. 계열사 대리가 재벌 회장한테 보고하지 않죠. 계열사 사장이 재벌 회장한테 보고하겠죠. 예. 그러면 사장을 맡았던 유동규 씨가 과연 재벌 회장이 생각하는 가장 최대 치적 사업, 그러니까 그 그룹이 하는 가장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연 재벌 회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간 큰 계열사 사장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견해입니다. 이재명 기자가 듣기에는 과연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는 이 지사의 말에 얼마나 개연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이재명 기자는 개인적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지사는 언론 보도 보니까 간부선에서 그런 건의가 안 받아들여진 게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18일 날 이 지사가 말하기로는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은 게 팩트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언론 보도 보고 나중에 알았다면 과연 18일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게 팩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오늘 조간신문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줬지만 박승훈 변호사님 좀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지사가 건의를 받았고 이 지사가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도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건에서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이게 첫 번째 단계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어야 함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는 이 사안 결정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분명해진 실무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먼저 청구될 수는 있지만 수사의 기본은 어느 파편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도를 동시에 조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삭제를 하였느냐 채택을 하지 않았느냐 즉 적극적인 관여냐 소극적인 관여냐가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주체가 누구인가 즉 누가 결정을 하였고 어떠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는지가 본질입니다. 예. 즉 실무진 선에서 보고가 들어와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 지사에게 배임 혐의 적용이 상당히 어렵지만 형식상으로는 실무진이 보고를 받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정 주체가 이 지사라면 즉 예. 이 지사에게 온전히 보고가 됐고 실질적으로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 지사에게도 충분히 배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는 이 지사의 발언은 분명히 달라진 것 같다라는 의견인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지사의 배임죄 여부가 법조계의 관심이라는 것도 두 분의 발언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추가 이익을 환수하자라는 건의를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을까요? 의 문제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두 분이 여야를 나오신 두 분이 서울시에서 부시장으로 제주도에서 부지사를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이 문제 잘 알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 이익을 환수할 건가 말 건가는 그때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지연 말단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었다라는 점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사, 당시 성남시장은 보고받지도 몰랐고 몰랐다. 두 분은 믿으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시점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모했을 때 시점에서 초과 이익에 대한 어떤 예상치가 얼마나 높았는가의 네.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사는 발언의 요지는 이미 공모 단계에서 그다지 초과 이익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해서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고정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고정형으로 만들어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 다른 초과 이익에 대한 문항을 넣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미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초과 이익이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을 다투어야 될 문제이고 다만 실제로 공모와 설계했을 때 초과 이익이 이미 예상됐는지 혹은 그 당시는 초과 이익에 대한 것이 가능성은 있으나 크게 높지 않았는지의 어떤 판단 여부가 전제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들어봐도 이 지사 자체가 이 발언에 있어서는 좀 전제에 있어서 동일한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굉장히 헷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은 본인이 설계했을 때 미리 그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고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후반부에 실제로 초과 이익이 많았을 때에 보고를 따로 했는지는 좀 다투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박정아 대변인께서는 제주 부지사를 하셨는데 유동규 사장 대리가 논문에 이재명 지사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쓸 정도의 유동규 사장 대리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걸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의 국감에서 발언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저는 믿을 수 없다. 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조합과 실제 사건의 진행과 이게 다른 게 있고 그 괴리를 이재명 지사가 배임이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가 저런 말 바꾸기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뒤에 가서 저희가 하나씩 다 따져봐야겠지만 국감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 건에 대해서 이 지시를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삭제 문제를 뭐 삭제를 했는지 미채택을 했는지 뭐 이런 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선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너무 분명하게 기억을 해요. 예. 자, 우리 뭐 뒤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사진을 열린시장실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을 사진을 찍었는데 특정해서 몇몇은 다 기억해요.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하고 있을까? 근데 왜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기억이 없을까? 또 하나,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받던 날 약 먹고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 저희 언론 보도에도 나온 일이 없어도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기가 막히게 보고를 심지어 받았는데 예. 유독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삭제, 미채택 이거 보고 안 받고 사고로도 정리 안 했다? 왜 이런 것만 기억 안 나? 유동규 씨 애초 본부장 할 때 인사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도 기억이 안 나.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진실과 본인이 여기서 무언가 빠져나가야 될을 본인이 조합한 사실과 이 차이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말 바꾸기가 나왔다. 그래서 저는 국감에서 나왔던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믿을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정아 전 대변인의 개인 견해고 이 지사는 이 의혹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처음부터 간부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다. 나는 몰랐고 간부선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됐다라는 취지였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는 이 지사 입장도 다시 한번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이겁니다. 유동규 씨를 임명했냐? 지사가 직접 임명했냐? 발탁했냐?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당의 심상정 대권 후보가 날카롭게 물었는데 이 지사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생각하고 지사님의 입장에 괴리가 큽니다. 대장동 사업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코끼리를 볼 때 다리만 보면 코끼리인지 뭔지 모르고 제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유동규 씨는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제가 제 질문에 임명을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을 했는지 아니면 임명 안 제 하셨어요? 권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사님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그냥 사인을 했는지 그냥 제가 권한을 저한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게 있을 수 있죠.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그 내용들을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시민이 부여한 인사 권한을 특이 세력에게 사실 넘겨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냥 배신감을 느낀다 이 정도로 책임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아마 우리 국민들이 더 큰 인사권을 절대 맡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의원님 지적 아프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유동규와 관련해서 측근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이재명 지사가 어제 심상정 의원의 질의 유동규를 본부장으로 발탁한 사람이 누구냐? 시장이 했느냐라고 묻자 기억이 안 난다. 내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이재명 기자, 유동규를 발탁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의외였는데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킨 게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유동규라는 사람을 발탁했던 거에 대해서 본인이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걸 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어제 심상정 의원이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잘한 건 다 내 공이고 잘못한 건 다 남 탓이고 곤란한 건 다 기억이 안 나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유동규 씨를 임명한 걸 두고도 임명 과정이 기억 안 난다는 건 좀 굉장히 의아한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 논란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 속에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 지사 어제 답변은 그런 거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계열사 사장이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계열사 사장은 누가 임명했느냐 이제 이 논란을 간 겁니다. 그런데 계열사 사장을 누가 임명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간 거죠. 물론 유동규 씨는 사장 직무대리였죠. 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사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가 이제 사장 직무대리를 한 건데 여기서 논란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임명권 행사한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명권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1조 5천억 원대의 대장동 그 큰 사업을 주도하고 실무를 하는 것을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이 자신의 최대 치적 사업을 맡겼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본인이 신뢰하지 않고 어제는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중요한 일을 맡길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본부장이 아니라 사장을 시켰을 거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별로 자기가 신뢰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깜냥이 되거나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이어서 본부장을 시킨 건데 그 사람에게 최대 치적 사업을 맡겼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배임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뭐 결정한 게 아니라 실무자들이 한 거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걸 책임진 실무자를 본인 임명 과정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별로 그렇게 그 유동규 씨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일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 시켰다면서 그 사람에게 최대 사업을 맡겼다는 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예. 결국 의문점들을 계속 남긴 그런 국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견해였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서울시에서 부시장 하셨잖아요. 경기도의 관광공사 사장은 요직이죠. 요직이죠. 경기도의 관광공사 사장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경기도 지사가 임명하지는 않죠. 임명하지 않죠. 당연히. 잘 알고 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네. 그때 황교익 씨 인사 논란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어제 이재명 지사의 설명대로라면 유동규 씨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장을 안 시켰다. 저 사람을 내가 임명했는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설명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임명한 게 이재명 지사인데 네.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재명 지사가 또 유동규 씨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친절하고 정확하게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가령 뭐 성남시에 처음에도 또 그랬잖아요. 나는 선거에 한 번도 나한테 도와준 적이 없었고 라고 했는데 또 뒤에 말을 바꿔서 선거 과정에서 같이 도와줬고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성남시장 나왔을 때 많이 도움을 준 분이라 열심히 해서 같이 일을 했다. 그래서 성남 관광공사 사장까지 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들어졌다라든지 그런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5천 명 중에 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별로 유능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한 일은 실제로 한교육식만 하더라도 보면 보통 그 건이 아니잖아요. 관광공사 사장. 그러니까 막 오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정도의 자리인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 산하기관장이 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체입니다. 광역단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관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동규라는 사람에게 대하여 본인이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그 얘기는 동의할 수 있죠. 나하고 한때 가깝고 일을 많이 시켜서 잘해서 관광공사 사장으로 했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는 전체적인 정치적 미래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여기까지다. 그런 정도면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실제로 그 능력은 안 되는데 관광공사 사장까지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헷갈리기 때문에 조금 더 일관성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는 사이 그리고 유동규에게 소위 뒤통수를 맞았다 할 만큼 굉장히 배신감도 느낀다라고 말했던 이재명 지사. 유동규를 어떻게 본부장에 임명했는지 발탁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이재명 지사. 그런데 압수수색 때 유동규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유동규는 충성을 다하고 제가 볼 때는 주군으로 모신 것 같은데요. 뭐 유동규가 배신했다 이랬는데 압수수색 될 때 또는 체포될 때 내가 이런 상황이다 해가지고 뭐 전화하신 건 없다면서요. 통화 안 하셨다 그러셨죠? 이 친구하고 통화한 예가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 최근이라고 잠깐 하면 들어보세요. 얼마 동안입니까?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한번 들어보니까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정리해 그런 얘기는 주십시오. 들었지만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대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앞서서 분명히 유동규가 압수수색 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라는 얘기를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라고 이 지사가 얘기했지만 사실 언론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언론 보도도 없는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보고받았냐라고 하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은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 유동규 씨가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었다? 사실 이 얘기는 유동규 씨 본인에게서 누군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언론 보도가 없었는데. 그렇죠.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만.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문건을 많이 보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 보면은 뭐 보고서도 보고 신문도 보고 아니면 어디서 소위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지라시도 보고 뭐 이러는데 조금 지나면 이거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유동규 씨가 약을 먹었다는 무언가를 어디선가 들었어요. 듣고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첫 번째 답변에서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두 번째는 아차 이거 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이 아닌 무언가를 조합해서 진실이라고 본인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지금 괴리가 생기는 데서 말바꾸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지금 뇌물과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임으로부터 나 자유롭기 위해서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유동규 씨를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거고요. 순간순간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적 기억을 하면서 저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체장은 아니지만 무단체장 뭐 이렇게 일할 때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이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거 말고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야 일이 사실은 진행이 돼요. 가령 뭐 제주도 있을 때 농지법을 정리하는데 어디에 있는 서귀포에 있는 누군가 어떤 농장주께서 이렇게 반발을 하십니다. 저 실무선에서 보고 받아요. 근데 이거 보고서는 언론 보고에는 안 나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어디선가 저는 이재명 지사가 보고를 받았을 거다. 그렇다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글쎄 하나도 보고받지 못하고 하나도 몰랐다? 저는 여전히 계속 믿을 수 없다. 예, 한 표 던지겠습니다. 자, 우리 박정화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성남시보다 단위가 훨씬 큰 서울시와 제주도에 각각 부지사, 부시장 출신의 김영주 의원과 또 박정화 전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에 대해서 유동규의 압수수색 소식에 대해서 과연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지 아니면 측근을 통해서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때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던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 지사는 유동규 씨 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규는 이런 위험에 빠지게 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나를 괴롭힌 거다. 남욱 정의와 김만배와 만난 적 없고 남욱과 악수 한 번 했다는데 기억이 없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입장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 출신이잖아요. 진실에 대해서 추적하고 파헤치는 그게 수사잖아요, 수사. 과연 유동규 씨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이 지사가 얘기하는 것과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너무 다른데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임명을 그때 했는지 압수수색 소식을 언론 보도보다 먼저 누굴 통해서 보고받았는지 혹은 유동규와 직접 통화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알아내려면 지금 국감 때 말했던 이런 발언들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게 된 경위는 이 수사기관이 묻고 답을 들을 만한 대목이긴 합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기 때문에 개인 사정을 알았을 수도 있고 달리 해명할 여지도 있겠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안 자체가 중하다 보니까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해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들이 다소 일관적이지 못하고 상식에 반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건이 큰 쟁점이 되어 이어진 지가 상당 기간 경과되었고 무엇보다 이 지사에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조 설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 임명 과정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사장이 물론 본부장을 임명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는 형식적인 임명 권한에 관한 문제이고 시장이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안이라면 그 과정에서 사장도 시장의 의중을 반영해 실무진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답은 형식적 권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국감장에서 상당히 거침없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조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발언 중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피해가면서 답변을 한다. 내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답변이 이미 있었다면 이를 어떤 형태로든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해명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엿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야권의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유승민 후보는 국감을 보며 이런 반응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은 전부 남 탓,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모두 모르쇠. 95% 공약 달성을 기억하면서 대장동 비리는 부분 기억 상실증을 호소. 전향적인 법꾸라지 행태다라고 유승민 후보는 비판하기도 했다는 것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 하나 단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야당의 의심과 언론의 보도 그리고 이 지사의 해명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 이야기는 이어지는데 주제는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이른바 조폭 논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조폭에게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조폭의 힘이다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은 조폭과의 이른바 연관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두 장면 오늘 준비했는데 먼저 민주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동네 조폭 세치혀에 놀아나고도 정신 못 차리는 제1야당 현 주소가 매우 씁쓸합니다. 어제 김용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폭의 힘입니까? 처참하고 망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김용판 의원이 공개했던 돈다발 사진을 두고 국민의힘이 조폭과 공모를 했다, 공작을 했다라고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마피아 소속 조직원이라는 그 박모 씨가 이 돈다발 사진의 행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박모 씨의 입장 함께 보시죠. 이재명 기자, 이 박철민 씨가 성남 국제마피아 출신인데 추가적으로 자필 진술서를 냈죠. 뭐 어떤 입장입니까? 18일 국감 때 김용판 의원이 일단 박모 씨의 박철민 씨의 그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었죠. 그 이후에 논란이 됐죠. 그 당시에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사진이 2018년 11월 찍은 거다. 그렇다 그러면 2015년도에 돈을 줬다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허위, 조작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박철민 씨가 그 국감에 논란이 되니까 다시 추가 자필 진술을 썼습니다. 그것이 어제 공개된 건데 그 내용에 보면
실제 당시 찍었던 사진이 이재명 지사 측에 전달한 돈이 맞다는 겁니다. 저 돈이요? 그렇죠.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2017년 12월에 출소를 해서 사실상 돈이 없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할 돈을 받고 나서 그것을 자랑삼아 올린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 돈이 언제 전달된 거냐면 2018년 4월쯤에 이 지사가 이제 선거 2018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선거를 앞두고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이모 대표가 아까 역시 같은 국제 마피아파 출신의 사업가인 이모 대표가 이 지사에게 전달하면서 준 돈이다. 그 돈을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돈이 2018년 4월쯤에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 집 앞에 벤치가 있었고 거기에 놔뒀더니 한 여성이 그걸 가져갔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차례 이제 돈을 전달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당시 전달된 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억 원 정도를 순회동이 실제 이재명 지사가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벤치에 놔뒀고 그 벤치에 놔두니까 한 여성이 그걸 가져갔다. 그리고 실제 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요? 겁니다. 녹취 자료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아직 녹취록이라든지 저 메신저라든지 이런 건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제 박 씨의 자필 진술서에는 또 새로운 또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찍은 사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전달된 돈이 맞다는 거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박 씨가 정말 이것이 의문이 된다면 나와 이재명 지사를 대질시켜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직접 내가 묻겠다. 나한테 돈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내가 돈을 전달하지 않았냐 이렇게 묻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재명 지사와 여러 차례 자기가 티타임도 가졌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 뭐 굉장히 재미있다기보다 어쨌든 자신의 주장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 돈을 전달한 회사 대표가 이모 씨인데 그 회사 이름이 코마 트레이드입니다. 예. 그런데 코마가 어제 박 씨의 주장입니다. 코리아 마피아의 준말인데 그 이름을 이재명 지사가 지어준 거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각별한 관계 속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됐고 그 사업에 나온 이득을 가지고 그게 이 지사 측에 전달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어쨌든 2018일 국감에서 했던 증언과 좀 달라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이 좀 바뀐 거 아니냐, 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사실로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이 지사와 직접 대질을 하고 싶고 본인 스스로가 직접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만큼 글쎄 이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박 씨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자, 이거 워낙 조심스러운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 박철민 씨 성남국제 마피아파의 주장이라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박철민 씨의 주장입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큰 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당시에 살았던 성남 순회동 아파트 벤츠 차량에 2억을 전달하고 한 여성이 가져가고 오케이 했다. 목격자도 있고 녹취록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김용주 의원님, 네. 이게 사실입니까?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끝까지 이런 주장을 하면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국감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하나의 어떤 국감의 수감자로서의 어떤 그 증언 감정법에 의해서 위정죄에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이건 뭐 전혀 거짓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재소자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한병도 의원의 주장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시장 시절이라고 하는 시점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끝까지 자기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실제로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런 문제가 말하자면 세인들의 관심이 될 수 있고 진실 공방에 들어간다고 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켜봐야 될 대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조직원이 전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일국의 대권 주자를 향한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면 이 박철민 씨가 매우 이 법적으로도 큰 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성남 국제 마피아라는 소위 조폭 단체라는 곳과 이재명 변호사, 시장, 지사 때까지 크고 작은 연관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단체가 언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 이 문제 이렇게 언론에서도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건 강력회 형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강력회 형사 출신이면 딱 조폭이 이런 주장하면 진짜다 가짜다 딱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 이 박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감이 안 앞으로 온다 아직. 박 씨 주장을 입증해내기가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예. 첫 발부터 잘못 드렸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국감장에서 돈다발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이 돈다발 사진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돈다발 사진에 대해서 박 씨가 나름대로 수중에 큰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랑삼아 올린 글이라고 해명은 하긴 했습니다만 이 해명 자체도 그렇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이 돈다발 사진 그거는 제대로 입증을 못한 것이야. 그러면 다음에 또 입증을 하면 되지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뇌물수수 문제는 당사자 간 진술과 얼마 남지 않은 물증으로 혐의 유무를 가르기 마련인데 돈다발 사진을 최초에 공개했는데 그 진위 여부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문제는 그 이후부터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람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어떠한 물증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급격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박 씨가 뇌물을 전달했다는 시기, 장소, 방법을 뒤늦게 특정하고 있고 아울러 목격자,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이 기존의 돈다발 사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목을 집중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 이상은 실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불문하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 지사가 실제로 돈을 수수했다는 입증으로 나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박철민 씨가 갖고 있다라는 다른 증거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조선일보는 이 지사가 조폭과 여러 사진을 찍었다라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자, 이 사진이고 해당 신문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저 어깨에 손을 얹은 저 사람이 역시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이다라는 의혹을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진일까요?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박철민의 자필 진술서에 이재명 지사 등과 사진 찍은 A씨가 나온다. 이 지사가 이제 손을 얻은 어깨에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이고 돈다발을 건넨 그 자금책으로 지목되는 코마트레이드의 이모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연결시켜준 그 인물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저 인물이다. 그리고 이분이 안민석 의원, 은수미 후임 성남시장과도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라고 해당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서 해당 매체에게 조폭 세계에 손을 씻었다. 당원이자 지지자로서 따라다녔다. 조폭 출신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럼 이재명 지사 측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해당 인물과 특별한 사이 아니다. 당시 열린시장실을 표방해 집무실을 개방했고 기념 촬영도 응해줬다라는 해명이 나왔고요. 해당 조직원 출신과 사진을 찍은 안민석 의원과 은수미 시장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수미 후임 성남시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자, 안민석 의원과 찍은 사진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물론 정치인들은 정말로 하루에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기 마련입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고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이 사람과 일일이 다 특별한 관계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원 전 대변인. 네. 성남 국제마피아파가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좀 다른 이야기인데도 이번엔 사진이에요? 그렇죠. 저는 명료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건을 가지고 뭐 특정해서 이재명 지사가 진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성남시장 선거 관련해서 은수미 현 시장도 곤란한 지경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운전기사를 제공했다라는 쪽도 그때도 뭐 성남의 국제마피아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로 성업법 재판을 받았죠. 90만 원. 네, 다행히 뭐 이게 직을 박탈당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갔는데 계속 등장해요. 지금 사진에도 은수미 시장 나오죠. 좀 전에 우리 안민석 의원과의 사진 나오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지만은
열린시장실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어줬다. 근데 월요일 행안위 국감에서는 특정해서 몇몇 이름이 나오는데 그건 또 기억을 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다 그 조남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특정해서 몇몇은 기억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또 저희가 얘기해야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로서 이 관련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변론을 또 했다는 거예요. 자, 돈, 사진, 변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대통령 후보잖아요.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폭과 전혀 관련이 없고 전혀 연관이 없고 이런 의혹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재명 지사가 분명하게 명료하게 명쾌하게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로서도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굉장히 뭐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뭐라고 했대 하여튼 명료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조폭과의 관계는 정말 없다. 정말 깨끗하다는 것을 국민한테 알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것마저도 기억 안 난다라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박정하 전 대변인의 견해였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조폭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조폭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함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때 논란이 됐었던 성남시장 책상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은 이 사진, 해당 남성이 성남시장 집무실에 발을 올리고 이재명 시장과 함께 찍은 저 사진이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 해명을 했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캠프에서는 조폭으로 알려진 남성이 시장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시장과 사진, 국민 경악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재명 지사 측이 어제 해명을 내놨어요. 사진 속 인물은 영어 강사 정모 씨다. 시민 사랑받던 집무실을 이렇게 매도하냐라고 반발을 했다라는 대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무료 변론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친한 사이에서 무료로 변호해 주는 거는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소 이례적인 발언을 해서 지금 강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친한 사이에서는 무료 변론 얼마라도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법적으로? 들어보시죠.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어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밥도 못 사주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금품 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박성문 변호사님, 자, 법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친한 사이에서는 10억, 20억 유명한 전관 변호사가 친한 사이에서 무료 변론해줘도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변호사 업무 중에는 실제로 정식으로 수임을 하고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료 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무료 변론의 경우에는 경유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수임을 하지 않고 일정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료 변론을 할 때는 무료 변론 경유표를 별도로 첨부해 위임장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무료 변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무료 변론을 받는 대상자가 공직자 등이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식사나 선물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변론이라면 식사나 선물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결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발언은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의사이자 변호사로서 법조 활동을 충분히 해왔을 것입니다. 이 김영란법 중에서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실제로 공직자 등이 받는 금품 내역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적한 발언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식사나 선물도 이제는 그 해석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무료 변론이 충분히 변호사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무료 변론을 받는 대상자가 공직자라면 더 이상은 권현희 위원장이
해석하는 바와 같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 무료 변론이 포함된다고는 더 이상 해석할 수 없다고 평가함이 마땅합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틀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틀렸다? 틀렸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네. 변호사 출신의 권익위원장 또 민주당 의원 출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모르실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관행과 문화가 무료 변론이고 또 말하자면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이게 무료 변론해줄 옛날에 이제 뭐 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국가적인 어떤 피해를 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러나 김영란법 이후에 그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선 변호사는 또 국선 변호사대로 사실은 정말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수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좀 그런 것을 명쾌히 해야 되는데 전현희 의원이 과거에 자기가 변호사로서 무료 변론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권익위원이라고 하는 위원장이라고 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조금 더 명쾌하게 청탁금지법의 위반 사항과 위반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익적 잣대를 가지고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는 독도새우도 받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석할 거면 김영란법을 없애든가 아니면 아무리 가까운 진영의 공직자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권익위원장의 마땅한 의무일지인데 자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야권의 대권주자 TV 토론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친한 사람에게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변호라고 하는 법률 서비스도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권익위원장의 답변이라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돈을 안 받았다선 치더라도 그거는 김영란법 위반이 되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당장 사퇴, 그리고 사퇴를 안 하면 탄핵해야 되는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를 시키는 게 맞겠죠? 당에서 나서서. 이거는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거는 뭐 뇌물이나 다른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게 보는데 그 야권 주자분들 너무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우리 김영주 의원도 점잖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이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뭐 이렇게 가잖아요. 전현희 위원장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저거 뭐하러 필요한 거예요? 없애버려 맞는 거지. 그리고 아는 사람? 아니 청탁하면 아는 사람한테 하지 싹만 모르는 사람한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저는 저렇게 하면 법 자체를 없애거나 전현희 위원장 뭐 사퇴 운운할 것도 없다고 봐요. 아예 무의미한 거라면 없애버리는 게 맞고 야당 주자분들도 저는 이 건에서 정말 더 세게 얘기해야 된다고. 어떻게 이상하게 지금 현재 여권의 모든 기류는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지원 대변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소위 이 전두환 발언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권 내에서도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5.18 쿠데타 등을 빼고 정치 잘했다라고 말하는 호남분도 계시다라는 발언이 호남에서뿐만 아니라 여의도 중앙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이 발언과 관련된 공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두환 정권에서 5.18과 12.12를 빼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뺄 수가 있냐. 5.18과 12.12를 빼면 전두환 대통령이 안 됐을 건데 그걸 어떻게 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냐. 혹시 윤석열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줄곧 주장을 해왔고 대학 시절에도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모의 재판장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5.18
12.12에 대한 역사인식은 변함이 없고요. 저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에 누가 한 거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종합적인 공과를 넘어서서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제가 과거에 했던 거 이상으로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습니다. 따라서 오공과 단절하기 위해서 지난 30여 년간 참으로 피어린 노력을 했습니다. 오공시대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독재만 있었죠. 저보고 아니 윤 후보 측의 사람이 오공 때 뭐 했나 그랬는데 저는 오공 시절에 검사 있으면서 전두환 대통령 형도 잡아 넣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 대선 나오셔서는 그 밑에 박정희 애들 전두환을 시켜가지고 계승하겠다고 하시지 오공 때 역대 대통령마다 본인의 인사 철학이 다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결국 나라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의 결과도 달랐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고민하다가 뭐 요즘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원희룡 후보조차도 이 발언은 후보가 사퇴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국면이다.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모두가 입을 모았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사과를 좀 주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적인 언어로 미숙했다는 것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 내내 내가 전두환을 옹호한 게 아니다. 권한 임명에 대해서 배울 게 있다라고 말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기자, 결국 사과는 거부했죠. 그렇죠. 사과하지 않았죠. 사실 뭐 캠프 내부에서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결국 사과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의미가 왜곡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 왜곡된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이 어제 얘기한 건 이겁니다. 군사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를 참 잘했다고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정치가 없었습니다. 통치만이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김재익 당시 경제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것을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 분산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윤 전 총장이 얘기했던 어떤 권력 분리, 권한 분산을 통한 민주적 리더십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죠. 다시 해서 이건 마치 전제정하에서 왕이 뭐 명나라 사신 접대는 뭐 영의정이 알아서 하시오. 이거 같은 겁니다. 사실 개념이. 그러니까 전혀 윤 총장이 강조하고 싶은 거와 전혀 반대 사례를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단순히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틀리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윤 전 총장이 이번 이제 이 사안을 통해서 어떤 사안을 굉장히 극단적 사례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장의 선택을 얘기하면서 부정식품을 고를 자유를 얘기했었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의미하면서 굉장히 극단적 사례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 전 총장이 본인의 메시지를 낼 때 과연 제대로 된 적절한 사례를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런 왜곡과 이런 오해가 낳는 건데 윤 전 총장이 지금 본인을 대선 주자로 만들어낸 정치로 소환한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법치라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환된 겁니다. 전혀 반대된 사례를 얘기하면서 극단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진위가 왜곡됐다라고 주장하면 과연 그것이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메시지의 문제점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윤석열 총장이 말하고자 했었던 바는 알겠어요. 전두환 정권 일지라 하더라도 권한을 일정 정도 위임했던 부분은 내가 배우겠다. 배울 수 있으면 전두환 정권 일지라 하더라도 배우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런 취지대로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쿠데타 5.18 빼면 잘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내가 잘못 얘기했다.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장면은 우리가 뭐냐면 실수할 수 있고 뭐 실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결국 정치는 수사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전두환 50 시절이 참 참혹하고 정말 잘 못했지만 이거 하나 정도는 나도 한번 배울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 없었고, 혹은 저렇게 말을 잘못했을 때 바로 사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말을 크게 잘못했을 때 끝까지 나는 사과하지 않겠다, 이럴 때를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배울 것이 없어서 50에서 배웁니까? 한국 정치의 미래를? 저는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때 너무 반미 국회의원이라고 미국 국무성에서 좀 배우라 그래서 미국 가서 배웠습니다. 예. 정말로 말하자면 권한 위임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서 배워야죠. 사실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 사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저런 부분들이 정말 어떤 타목하게 하고, 또 하나는 혹시나 이 후보가 당내에서 어른들이 야 시원하게 말 잘했다, 전두환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으로부터 솔깃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쨌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든 간에 왜곡됐든 간에 어쨌든 그것에 어떤 여러 가지 당도 또 내 자신도 곤혹스럽게 했다면 사과드린다. 그리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겠다. 이런 정도의 간단한 언급, 바로 그 다음날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길게 본인을 고통스럽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참모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어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그 수습책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호남 가서 사과를 하겠다, 호남 가서 뭐 아픔을 같이 하겠다 그러는데 이 관련한 거는 직접적인 그 피해 희생을 광주 호남 분들이 많이 당했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아픔이고 상처거든요. 저는 이 뭐 호남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이전에 오늘 당장이라도 정권에 대해서는 빨리 수습하고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이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 겪고 있는 아픔이고 딛고 일어나야 될 과거이고 역사였거든요.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 때 전두환을 계승하려 하지 않았냐라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처럼 TK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기억은 있지만 그게 어찌 전두환 계승한다는 의미로 둔갑할 수 있냐. 이젠 거짓으로 상대 후보를 음해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2017년 당시 경선 당시의 발언을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발언 들어보시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뒤를 잇는 대구 경북의 희망이 한번 되어보자. 마지막 정치 인생을 대구에서 한번 해보자. 자, 민주당도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 전두환 발언에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검찰 쿠데타 꿈꿨던 독재자 분색, 살인마에게까지 표를 구걸하냐, 과거 광주에서 흘린 눈물 악어의 눈물이었음을 자백, 21세기형 전두환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라는 뭐 각종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왜 사과를 하느냐라고 윤석열 후보는 억울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반응들과 공세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내가 의미했던 취지는 이거다라고 진솔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내부에서 여러 좀 토론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뭐 어제 일부 이제 참모들은 뭐 본인들이 이제 라디오 방송 이런 데 나와서 본인 생각할 때도 사과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내부에서 그냥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미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을 나눠서 민주적 리더가 되겠다. 굉장히 좋은 취지죠. 근데 사례를 잘못 들었습니다. 그 점을 본인이 인정을 해야죠. 그래야만 이제 저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윤 전 총장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뭐 1인 1 실언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을 정도로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내면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일부러 억지로 본인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일부러 왜곡시켜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뭐 민주당뿐이 아니라 내부 경선을 통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건 결국 그만큼 본인에게
어떤 계속적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겠죠. 그럴 때마다 진위가 왜곡됐다라고 말하기엔 참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뭐 조금 전에 김영주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빨리 털고 가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부터 호남에 공을 들였던 국민의힘은 당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많은 반대에도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찾아서 이렇게 노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사죄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매우 반등하는 계기를 어렵게 마련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 사과 거부 논란으로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죠. 한순간 호남 동행 노력이 도로함이 타불이 돼 당혹스럽다. 윤 전 총장이 사과하고 마침표 찍어라. 윤석열 캠프 관계자도 제일 큰 실언이라고 생각한다. 캠프 내부에서도 사과 필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 소식만큼이나 뜨거운 소식들 오늘 3가지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욱,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4인방이 동시 소환됐는데 돈을 받았다라는 유동규는 구속이 됐는데 줬다는 김만배 씨는 왜 구속이 안 된 걸까요? 그리고 남욱 씨는 왜 그냥 석방이 된 걸까요? 궁금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는 하고 있는 걸지도 궁금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대장동 때리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리호가 잠시 후 발사됩니다. 먼저 4인방의 동시 소환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남욱 씨가 50억이 2명한테 직접 전달됐다고 발언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가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 정도 부장이랑? 내질조사 하시거나 했던 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알고 계신 그분이란 사람 누군가요? 아까 사실관계 잘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수사 중이어서. 박영수 전 특검 측하고 박상도 의원 쪽에다가 돈 간 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검찰 수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우왕좌왕한다. 수사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특히 야당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구속돼 있는데 돈을 줬다는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얼마나 허술하게 청구했으면 기각이 됐고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석방을 해주냐라며 야당은 집중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인데요. 이런 엉터리 수사 봐주기는 처음이다. 그분이 세긴 세다. 검찰 대역죄인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강민구 대변인 대놓고 수사하는 척만 하겠다는 심산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재명 구하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그가 움직인 건 아니냐. 원희룡 캠프, 검찰 김만배 영장 기각 트라우마로 쫄보가 됐냐라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만약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남욱 변호사를 체포한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겠죠. 그렇지만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상 남욱 변호사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강할 만한 유의미한 진술과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체포 이후에 상당 시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개된 내용 이상의 유의미한 진술과 정황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저는 배임 혐의 자체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렇지만 뇌물수수 사실이 전제된다면 배임의 의도가 어느 정도 추단되면서 배임 혐의도 입증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동규 전 법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을 보면서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소명하였다고 생각을 하였었는데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소 자포자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김만배 씨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항변한 것 같습니다. 피의자 스스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항변하자 곧바로 검찰이 확보했던 각종 수사상의 그동안의 실적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찰 수사가 상당히
부실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추가 조사를 통해서 즉 석방한 이후에 여러 사람의 소환을 통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를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 검찰의 보강 같아 보이는데 어떠한 묘수를 짜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인연이 하나 또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 대장동 땅 개발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 다름 아닌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실의 비서로 근무를 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누가 누구의 집을 사준 것만으로도 핵심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연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욱 변호사 장인이 보유한 오산시 땅 개발 관련해 오산시가 해당 지역에만 자체 개발을 허용했다. 남욱 변호사 처남이 안민석 의원실의 비서로 근무, 특혜 연루 의혹을 제기합니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시를 지역구에 두고 있고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 이재명 후보와 15년 지기. 자, 이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 처남, 저희 의원실에 근무하는 비서 맞다. 저도 수일 전에 알았고 남욱 변호사는 일면식이 없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안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공교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민석 의원이 어떤 분이에요? 그 개명한 최소원 씨 재산 찾는다고 유럽 가서 막 그렇게 움직이죠.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에요. 그 캐나다 간 윤지호 씨 그 도와주겠다고 막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분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데리고 있는 보좌진이 그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었다는 걸 엊그저에 알았다? 글쎄요. 최소한 뭐 그전에 그 저기 채용할 땐 몰랐을지도 모르지만은 대장동 건이 막 이렇게 불거지고 난 이후라도 그래요. 내 주변엔 우리 저기 보좌진들은 밥 잘 먹고 춥지 않게 잘 있는지 혹시 무슨 일 없는지 챙겨봤을 거라고 뭐 윤지호 씨, 최소원 씨 관련 건으로 유추할 수 있는 안민석 의원이 몰랐다 얘기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박정환 대변인 개인 견해였습니다. 김용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오산의 오선 의원입니다. 오산의 오선. 예, 자기가 얼마 전에 만났더니 정말 오산의 오선 의원이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20년 정치 생활을 했는데 대단하군요. 예,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인연으로 이 사람이 이제 비서관, 보좌관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그 실제로 오산시의 오선 의원이면 가지고 있는 힘, 권한이 엄청나게 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야말로 어떤 그 남욱 변호사의 장인이 보유한 오산 땅 개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욱 변호사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비서관이 뭐 이렇게 의원실에 들어와서 이런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위험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항상 뭐 요즘은 아마 대체적으로 거의 공치하다시피 상당히 여러 가지 뭐 과정이 어떤 간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다선 의원일수록 조금 너무 편하게 자기 식구들을 이렇게 말하면 등장 밑이 어둡다는 식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이 어제 성남시청을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번째인데 이번에도 성남시장실은 빠졌을까요? 들어갔을까요? 공개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시장실은 또 빠졌습니다. 어제가 네 번째 압수수색이고 시장실 비서실은 또 성역이 됐습니다. 소위 야당이 얘기하는 이재명 지사와 정진상 측근 간의 어떤 이메일도 또 압수수색에서 제외가 됐다. 법조계 인사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 새로운 방식의 선택적 압수수색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부 베테랑 기자가 보기에는 검찰이 지금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이 새로운 방식, 이 방식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십니까? 좀 궁금해요. 듣고 싶어요. 지금 첫 번째 압수수색은 어쨌든 간에 대장동 사고와 관련된 7개 부서를 이제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부터 4차까지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포렌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의미가 있겠죠. 당시에 어떤 말들을 주고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알기 위해서 뭐 하는 것 자체는 뭐 굉장히 뭐 그걸 비판할 건 아닌데 성남시장실과 그리고 비서실 빠졌다는 것 뭐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지금 현직 시장도 아니고 하니까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다음 대목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씨는 누구냐면 이재명 시장을 8년간 보좌했던 정책 보좌관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로 옮겨서는 경기도 정책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를 유동규 씨를 최종 결정권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실질적으로 결정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배임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그렇다면 당연히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들어왔던 메일들이 어떤 게 있었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지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수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한창 논란이 됐었던 추가 이익 환수 건의를 그렇죠. 이재명 시장에게 당시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한테 직접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진상 당시 정책 보좌관한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들어온 이메일을 보는 게 이 수사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만 뺐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뭐 다른 것보다 그 부분을 검찰이 도대체 왜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개인 견해였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저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성남시장실이 압수수색에서 빼진 거를 몰랐다라고 답변한 대목이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핫쌈 뉴스는 오세훈 시장이 연일 대장동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1%를 가져간 화천대유가 9.77% 배당을 받아갔고요. 예, 그렇습니다. 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58.67%를 가져갔어요. 근데 50%의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1%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사업 구조를 짜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매우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가 반드시 이 사업 구조를 짜는데 깊이 있게 관여했다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는 설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담겼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시가 4월 27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당선되면서 서울의 종합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시장님이 하셔야 돼요. 대장동. 답변 드릴까요? 경기도 고민할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가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 시장이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 부시장 출신의 김용주 의원께서는 이 대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오히려 이런 질문들은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쟁론을 하고 사실 너무 지금 시장되지 얼마 안 된 그 새로운 시장한테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른 것을 새로운 시장 탓으로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반면에 너무 오 시장이 어떤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국감에 활용하고 이렇게 판넬까지 만든 건 그조차도 저는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서울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국토비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질의를 하는 부분도 좀 나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부시장으로 계셨으니까 저 장면, 저 장소가 남일 같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도 좀 예. 나고, 그렇죠? 뭐 과거에도 역시 뭐 박은순 전 시장이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았고, 그건 뭐 일상적인 부분이죠.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핫쌈 뜨거운 소식인데,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온전하게 누리호 발사에 우리 대한민국이 나섭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제 누리호 발사대로 이동하는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태극기, 태극 마크가 누리호의 심장에 딱하니 붙어 있습니다. 이제 발사대에 로켓 발사체가 이제 기립을 하게 되고 연료 주입을 잠시 후에 하게 되고 오후 4시에 발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박정희 전 대표께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으로 로켓을 처음 쏴 올리기도 시도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어떤 기술력의 한계로 핵심 발사체가 이제 러시아에서 고스란히 들여왔는데, 이번은 이제 우리 기술력으로 발사체도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도 사실은 집무실에서 이 영상을 같이 대통령하고 그때 당시 같이 보고 그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는 발사체가 러시아산 발사체였어요. 근데 이번 발사는 전체를 다 우리 기술로, 발사체도 우리 기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한 4시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발이지 이런저런 답답한 뉴스 많은데 저것만이라도 이렇게 통쾌하게 좀 성공을 해서 국민들 좀 박수 좀 다 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좀 시원한 느낌 받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MB 정부 때도 우리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로켓을 띄어 올린다, 우리가 스스로, 그게 굉장히 대단했던 뉴스였던 게, 우리가 그때도 위성은 많이 올렸지만 러시아에서 발사하고 미국 가서 하고 우리 땅에서 발사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죠. 그래서 그 첫 성공을 그때 당시 이뤘는데, 이제는 러시아의 외세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아예 순수 기술력으로 우리가 로켓을 우주에 쏘아 올린다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손으로 이제 우주를 개척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발사체가 사실은 완전히 저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우리가 아무 때라도 우리 기술로, 우리 자본으로 뭐 만들어서 이제 위성을 자꾸 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명실상부한 우주 시대에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제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거 그때 로켓 취재했어서 잘하는데, 요걸 성공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주에 우주 정거장도 우리가 띄어 올릴 수 있고요. 북한이 우리가 아무리 기술력을 무시해도 북한 스스로 발사체를 띄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로켓과 핵미사일의 위기를 기술력으로서 우리가 단숨에 능가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기자 잘 알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합니다만 사실은 저 발사체만 저희가 우리 기술로 해서 만들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응용 기술은 무궁무진해지는 거거든요. 위성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뭐 어떤 기술을 얹히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발사체가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발사체가 성공한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위성의 어떤 과학 기술 수준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상위권이기 때문에 발사체, 저는 오늘 성공하리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간에 이제 항공우주연구소가 얼마나 이 발사체 개발에 공을 들여왔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후에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국민 여러분들도 같이 성원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 들고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